여러분, 허리 통증 때문에 병원에 다니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주사 맞고 물리치료 받으면 괜찮아졌다가 금세 또 아프시죠? 제가 수년간 척추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깨달은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까요?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은 사실 병이 아니라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이에요. 병원에 오셔서 치료받는 것도 좋지만 다이소에서 단돈 5,000원으로도 허리 통증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병원에서 돈 많이 쓸 필요 없이 우선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해보세요. 허리 통증에 확실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강남에서 20년간 척추 치료를 해온 강상훈 원장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말 많은 허리 통증 환자분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병원에 와서 치료받고 집에서는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으셔서 또 허리 통증이 재발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하는데 병원에 오셔서 치료만 받으시니 돈과 시간만 낭비하고 계신 상황이죠.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다이소에서 5,000원짜리 용품으로 오늘부터 당장 허리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병원비 걱정 없이 집에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허리 때문에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진짜 해답을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허리 통증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시잖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뻐근해서 신음이 나오고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허리가 아파서 옆으로 돌아서 천천히 일어나고요. 더 심하신 분들은 화장실 가서 세수할 때 허리를 숙이기가 무서워서 다리를 벌리고 조심조심 숙이시죠. 허리 통증은 우리 삶의 질을 매우 저하시키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시잖아요. 정형외과 가서 엑스레이 찍고 MRI까지 찍어보고 의사 선생님은 나이가 드시면서 디스크가 좀 닳았네요. 뼈 사이가 좁아졌고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물리치료 받으러 다니시죠. 일주일에 3번씩 한 달 넘게 전기치료도 받고 견인치료 받고 뜨거운 백찜질도 받고 말이죠. 치료받을 때는 좀 시원한 것 같은데 집에 와서 며칠 지나면 또 아프시죠. 주사도 맞아보셨죠. 허리 통증 주사가 또 가격이 비싸죠. 이거 맞으면 좋아질 거예요 하면서 허리에 주사 놓는데 처음엔 정말 좋아지는 것 같으셨을 거예요. 근데 시간 지나면 또 아프기 시작하고요. 병원에서는 또 주사를 권하고요. 악순환의 반복이죠.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보시죠. 저기 정형외과가 좋다더라. 여기 한의원에서 침 잘 놓는다더라 하면서 벌써 병원비만 얼마나 나갔는지 모르겠고 시간도 얼마나 썼는지 모르겠으시죠. 왜 병원에서 치료받아도 허리 통증이 계속 반복될까요? 제가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허리 통증으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실제로는 병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고요? 바로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아픈 게 가짜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니에요. 통증은 진짜예요. 정말 아프신 거 맞아요. 다만 그 원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을 자동차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서 자동차 부품이 조금씩 닳는 건 당연하잖아요. 디스크가 닳고 뼈 사이가 좁아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돼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점점 덜 움직이게 되죠. 예전에는 밭일도 하고 집안일도 많이 하고 걸어다니는 일도 많았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하루 종일 집에서 TV 보거나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죠? 이렇게 되면 우리 허리 주변 근육들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마른 고무줄처럼 딱딱하게 굳어져요. 고무줄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탄력을 잃고 딱딱해지잖아요. 우리 근육도 똑같아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근육이 딱딱해지면 그 안으로 흐르는 혈액순환이 나빠져요. 혈액이 제대로 안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의 영양분과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노폐물은 쌓이게 되죠. 이게 바로 염증이에요. 여러분, 염증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몸에서 여기 문제 있다고 알려주는 신호등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픈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복잡한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근막 유착이라는 건데요. 근막이 뭔지 아세요? 우리 근육을 감싸고 있는 아주 얇은 막이에요. 마치 햄이나 소시지를 감싸고 있는 얇은 비닐처럼요. 이 근막이 원래는 미끄러져야 해요. 근육이 움직일 때마다 이 막들이 서로 미끄러지면서 부드럽게 움직여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있거나 움직임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근막들이 서로 달라붙어 버려요. 마치 비닐랩이 서로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요. 이렇게 근막이 유착되면 근육이 제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억지로 움직이려고 하면 당연히 아프죠. 마치 녹슨 기계를 억지로 돌리는 것과 같아요. 자, 그럼 이해가 되시죠? 디스크가 좀 다른 건 나이 때문이에요. 하지만 진짜 통증의 원인은 딱딱해진 근육과 달라붙은 근막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뼈만 보고 치료하면 일시적인 효과만 있는 거예요. 주사를 맞으면 염증이 잠깐 가라앉아서 좋아지는 것 같지만 근본 원인인 딱딱한 근육과 유착된 근막은 그대로 있으니까 또 아픈 거죠. 실제로 제가 치료했던 72세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정말 심각했어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서 있는 것도 힘들어 하셨죠. 시장에 가도 카트에 의지해서 겨우 걸으시고 손자가 와도 안아줄 수가 없어서 너무 속상해 하셨어요. 또 병원을 얼마나 다니셨는지 몰라요. MRI도 여러 번 찍고 주사도 여러 번 맞고 하지만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오셨을 때는 거의 포기 상태였어요. 치료해도 계속 아프시니까 나이가 이렇게 되니까 그냥 아프고 사는 게 팔자인가 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할머니 허리 주변 근육을 만져보니까 정말 돌덩이처럼 딱딱했어요. 그리고 조금만 눌러도 아파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근막 유착도 심해서 근육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뼈는 문제 없어요. 다만 근육이 너무 딱딱해져서 그래요. 이거 풀어주면 분명히 좋아질 거예요. 할머니는 정말 대단하셨어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매일매일 꾸준히 하셨어요. 처음에는 너무 아파서 조금씩밖에 못하셨지만 점점 늘려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2주 만에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에는 시장에 가서 30분 넘게 돌아다닐 수 있게 됐고요. 3개월 후에는 허리 통증은 거의 사라지셨죠. 여러분, 이게 바로 근본 원인을 제대로 해결했을 때의 결과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할머니가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딱딱해진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유착된 근막을 떼어내는 간단한 방법을 매일 조금씩 하신 것뿐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해답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것은 바로 폼롤러예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마 생소하실 텐데 이게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폼롤러가 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길쭉한 원통 모양으로 생긴 건데 스펀지처럼 말랑말랑해요. 마치 방망이처럼 생겼는데 이걸로 우리 몸을 굴려주는 거예요. 마치 반죽을 밀대로 미는 것처럼요. 여러분, 집에서 만두나 칼국수 만들 때 밀대로 반죽을 밀어보신 적 있으시죠? 딱딱하고 뭉친 반죽이 밀대로 밀면 부드럽고 얇게 펴지잖아요? 폼롤러도 정확히 그런 원리예요. 우리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있고 근막이 서로 달라붙어 있을 때 이 폼롤러로 굴려주면 마치 밀대로 반죽을 미는 것처럼 근육이 부드러워지고 근막이 떨어져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폼롤러를 다이소에서 단돈 2,000원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물리치료 한 번 받으면 2만 원, 3만 원 나가는데 이건 딱 2,000원이에요. 정말 그런 싼 걸로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심스러우시죠? 그런데 실제로 환자분들에게 권해드렸더니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다이소에 가셔서 폼롤러를 사세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부드러운 걸로 사시면 돼요. 너무 딱딱한 건 처음에는 너무 아플 수 있거든요. 사용법은 이래요. 바닥에 폼롤러를 놓고 그 위에 등을 대고 누우세요. 그 다음에 천천히 앞뒤로 굴려주시면 돼요. 마치 굴러가는 나무처럼요. 허리부터 등까지 전체적으로 마사지가 되도록 굴려주세요. 특히
척추 양쪽에 있는 근육에 집중하세요. 허리를 만져보시면 가운데 척추뼈가 튀어나와 있고 양쪽으로 두툼한 근육이 있잖아요. 바로 그 근육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해보세요. 한 부위에 30초 정도만 하시고 너무 아프면 바로 멈추세요. 아프지만 참을 만하다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아파서 못 참겠다면 무리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하루에 5분 정도만 하세요. 더 오래 한다고 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오래 하면 근육이 상할 수 있어요. 언제 하면 좋을까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시라고 권해드려요. 밤새 굳어있던 근육을 풀어주면 하루 종일 편해요. 저녁에 하셔도 좋고요. 그런데 이것만 기억하세요. 처음 며칠은 오히려 더 아플 수 있어요. 그동안 굳어있던 근육을 갑자기 풀어주니까 일시적으로 더 아플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 분명히 좋아져요. 만약에 폼롤러가 너무 아프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수건을 접어서 폼롤러 위에 올려놓고 하세요. 그러면 좀 더 부드러워져요. 적응되면 수건을 빼고 하시면 돼요. 정말 간단하죠? 다이소에서 2,000원짜리 폼롤러 하나만 있으면 집에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병원에 갈 필요도 없고 비싼 마사지 받을 필요도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놀라운 도구를 소개해 드릴게요.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놀라운 도구는 바로 마사지 볼이에요. 이것도 다이소에서 단돈 1,000원에 살 수 있어요. 테니스 공처럼 생긴 작은 공인데 이게 정말 마법 같은 효과가 있어요. 마사지 볼이 폼롤러와 뭐가 다르냐고요? 폼롤러는 넓은 부위를 전체적으로 풀어주는 거라면 마사지 볼은 아주 정확한 지점을 콕 집어서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트리거 포인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한국말로 하면 방아쇠점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에는 특별한 지점들이 있어요. 마치 전기 스위치처럼 이 지점만 정확히 눌러주면 주변 근육이 쫙 풀리는 신기한 것들이에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어깨가 뻐근할 때 목 뒤쪽을 꾹 눌러보면 아, 시원해 하는 지점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곳이 트리거 포인트예요. 허리에도 이런 지점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런데 이 트리거 포인트를 손으로 누르려면 힘도 많이 들고 정확한 위치를 찾기도 어려워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손목이나 손가락에 힘이 없어서 더 어렵죠. 바로 이럴 때 마사지 볼이 정말 유용해요. 실제로 제가 치유했던 71세 이영희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정말 특별한 케이스였어요. 할머니는 허리가 아픈 게 아니라 엉덩이 쪽이 아프다고 하셨어요. 원장님, 허리는 괜찮은데 엉덩이 부근이 너무 아파요.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엉덩이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MRI도 찍어봤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었어요. 다른 병원에서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다, 퇴행성 변화다, 이렇게만 말하더라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정말 고생이 많으셨어요. 의자에 앉아있으면 엉덩이가 아파서 계속 일어났다 앉았다 하셔야 했어요. 교회 예배 시간에도 중간중간 일어나시고 버스 타고 가는 것도 힘드셨어요. 그런데 제가 할머니를 자세히 검사해 보니까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엉덩이 근육 중에 이상근이라는 근육이 볼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던 거예요. 이상근이 뭔지 아세요? 엉덩이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근육인데 이 근육이 굳으면 그 밑으로 지나가는 신경을 눌러서 엉덩이와 다리가 아픈 거예요. 이걸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이상근이라는 근육은 엉덩이 깊숙한 곳에 있어서 일반적인 마사지로는 닿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 거죠. 바로 이때 마사지 볼이 정말 효과적이에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다이소에서 마사지 볼을 사세요. 테니스공 같은 걸로 사시면 돼요. 너무 딱딱한 것보다는 적당히 말라간 게 좋아요. 사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엉덩이 마사지하는 방법이에요. 의자에 마사지 볼을 놓고 그 위에 앉으세요. 그리고 아픈 지점을 찾아서 체중을 실어 눌러주시면 돼요. 30초 정도 누르고 있다가 위치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하세요. 처음에는 정말 아플 거예요. 하지만 아프지만 참을 만하다 정도의 아픔이어야 해요. 너무 아프면 안 돼요. 두 번째, 허리 마사지하는 방법이에요. 벽에 기대서 마사지 볼을 등 뒤에 두고 눌러주세요.
벽과 등 사이에 곰을 끼워서 앞뒤로 움직이면서 마사지 하시면 돼요. 세 번째, 바닥에 누워서 하는 방법이에요. 바닥에 마사지 볼을 놓고 그 위에 등을 대고 누우세요. 그리고 좌우로 몸을 움직이면서 마사지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처음에는 짧게 하세요. 한 지점에 30초 이상은 하지 마세요. 너무 오래 누르면 오히려 근육이 다칠 수 있어요. 하루에 총 10분 정도만 하세요. 더 많이 한다고 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너무 아프면 바로 멈추세요. 마사지 볼은 강도 조절이 중요해요. 몸무게를 조금씩 실어가면서 아픈 지점을 찾으세요. 아픈 지점을 찾으면 그 지점에 30초간 머물러 있으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아프다가 점점 덜 아파져요. 이게 바로 근육이 풀리는 신호예요. 그리고 마사지볼의 또 다른 장점은 뭔지 아세요? 어디든 들고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가방에 넣고 다니다가 사무실에서도 쓸 수 있고 여행 갈 때도 가져갈 수 있어요. TV 보면서도 할 수 있고 전화 통화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정말 간편하죠. 여러분, 지금까지 폼롤러와 마사지볼 두 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 둘 다 해서 3,000원이에요. 병원 한 번 가는 비용보다 훨씬 싸죠. 그런데 아직 한 가지 더 남았어요. 세 번째 도구는 정말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마지막 도구는 바로 허리 지지 쿠션이에요. 이것도 다이소에서 단돈 2,000원에 살 수 있어요. 작은 베개처럼 생긴 건데 이게 정말 여러분의 일상을 바꿔줄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루에 몇 시간이나 앉아 계세요? 아마 TV 보는 시간, 식사하는 시간, 차 타는 시간 계산해보면 하루에 10시간 이상은 앉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앉는 자세예요. 대부분 이렇게 앉으시죠? 등받이에 기대서 허리가 뒤로 둥글게 굽은 채로요. 이 자세가 바로 허리 통증의 주범이에요. 우리 척추는 원래 옆에서 보면 S자 모양이에요. 목은 앞으로 살짝 휘고, 등은 뒤로 살짝 휘고, 허리는 다시 앞으로 살짝 휘어야 정상이에요. 마치 용수철처럼 말이에요. 이 S자 곡선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 몸무게를 골고루 분산시켜주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척추가 일직선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무게가 한 곳에 집중돼서 금방 부러질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자세로 앉으면 이 S자 곡선이 무너져요. 특히 허리 부분이 뒤로 굽으면서 C자 모양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허리 근육들이 계속 긴장하게 되고 결국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자, 한번 실험해 볼까요? 지금 의자에 앉아서 허리를 둥글게 구부려 보세요. 어때요? 벌써 허리가 불편하지 않나요? 이제 허리를 곧게 펴보세요. 훨씬 편하죠? 바로 이때 허리 지지 쿠션이 큰 도움이 돼요. 허리 지지 쿠션을 허리 뒤에 대고 앉으면 자연스럽게 S자 곡선을 유지할 수 있어요. 억지로 허리를 펼 필요가 없어요. 쿠션이 알아서 받쳐주거든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다이소에서 허리 지지 쿠션을 사세요. 모양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간이 볼록하게 나온 걸로 사시면 돼요. 너무 딱딱한 것보다는 적당히 말랑한 게 좋아요. 사용법은 정말 간단해요. 의자 등받이와 허리 사이에 쿠션을 끼우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위치가 중요해요. 너무 높이 되면 등이 아프고 너무 낮게 되면 효과가 없어요. 딱 허리 벨트 라인에 맞춰서 대시면 돼요. 앉았을 때 허리가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오면서 S자 곡선이 만들어져야 해요. 어디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집에서 TV 볼 때요. 소파에 앉아서 TV 볼 때 허리 뒤에 쿠션을 대고 앉으세요. 몇 시간을 앉아 있어도 허리가 편할 거예요. 둘째, 식탁에서 식사할 때요. 식사하실 때 작은 쿠션을 가지고 가서 의자에 대고 앉으세요. 식사 시간이 훨씬 편해질 거예요. 셋째, 차 안에서요. 운전석이나 조수석에 쿠션을 놓고 앉으세요. 장거리 여행할 때 특히 도움이 많이 돼요. 넷째, 사무실에서요. 만약에 아직 일하고 계시다면 사무실 의자에 쿠션을 놓고 앉으세요.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허리가 덜 아플 거예요. 폼볼러 2,000원, 마사지볼 1,000원, 허리 지지 쿠션 2,000원, 총 5,000원이에요. 병원에서 물리치료 한 번 받는 비용이 2만 원, 3만 원인데 여러분은 단돈 5,000원으로 집에서 매일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는
폼롤러로 전체적으로 굳은 근육을 풀어주세요. 5분 정도면 충분해요. 낮에 앉아있을 때는 허리 지지 쿠션을 사용하세요. TV 볼 때, 식사할 때, 차 탈 때 항상 사용하세요. 저녁에는 마사지 볼로 특별히 아픈 부위를 집중적으로 풀어주세요. 10분 정도면 충분해요. 이렇게 하루 3번, 총 20분 정도만 투자하면 여러분의 허리가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니에요. 이 3가지 도구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바로 주의사항이에요. 제가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뭔지 아세요? 좋은 방법을 알려드려도 잘못 사용해서 오히려 더 아프게 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큰 오해가 있어요.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오해. 아플수록 좋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파야 효과가 있는 거 아니야? 참고 더 세게 해야겠어.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폼롤러나 마사지볼을 사용할 때 적당한 아픈 정도가 있어요. 아프지만 참을 만하다 정도가 적절해요. 만약에 너무 아파서 못 참겠다거나 눈물이 날 정도로 아프다면 바로 멈추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강하게 하면 근육이 오히려 더 경직돼요. 우리 몸은 아프면 방어 반응을 일으켜서 근육을 더 긴장시키거든요. 그러면 역효과가 나는 거죠. 실제로 제가 만났던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폼롤러를 너무 세게 해서 등에 멍이 들 정도로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오히려 더 아프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시원한 아픔과 나쁜 아픔을 구분하라고요. 시원한 아픔은 아프지만 기분 좋은 느낌이에요. 마사지 받을 때처럼요. 하지만 나쁜 아픔은 찌릿하고 날카로운 느낌이에요. 이럴 때는 바로 멈추세요. 두 번째 오해, 한 번에 오래 해야 한다. 또 이런 분들도 많아요. 효과를 빨리 보려면 한 번에 오래 해야겠어. 이것도 큰 오해예요. 우리 근육은 마치 고무줄과 같아요. 고무줄을 갑자기 너무 많이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끊어지거나 탄력을 잃어버리죠.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폼롤러는 하루에 5분, 마사지볼은 하루에 10분이면 충분해요. 더 오래 한다고 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근육이 피로해져서 다음날 더 아플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부위를 계속하지 마세요. 폼롤러는 한 부위에 30초 정도, 마사지볼은 한 지점에 30초 정도면 충분해요. 그 다음에는 다른 부위로 옮기세요. 세 번째 오해, 척추뼈에 직접 해도 된다. 이게 정말 위험한 오해예요. 절대로 척추뼈에 직접 폼롤러나 마사지볼을 대시면 안 돼요. 척추뼈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예요. 그 안에 척수가 지나가거든요. 만약에 척추뼈에 직접 강한 압력을 가하면 신경이 다칠 수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척추 양쪽에 있는 근육에만 하세요. 허리를 만져보시면 가운데 뼈가 튀어나와 있고 양쪽으로 살이 있잖아요. 바로 그 살 부분, 즉 근육 부분에만 하시면 돼요. 이 3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20년간 척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깨달은 허리 통증의 진짜 해답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허리 통증의 90%는 병이 아니라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이에요. 딱딱하게 굳은 근육과 서로 달라붙은 근막이 진짜 원인이죠. 그리고 해결책은 놀랍도록 간단해요. 다이소에서 단돈 5,000원으로 살 수 있는 3가지 도구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루 20분씩만 투자하면 여러분의 허리가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런 좋은 정보를 들어도 나중에 해야지, 내일부터 해야지 하면서 미루시거든요. 그러면 결국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려요. 이 영상을 다 보시면 바로 일어나서 다이소에 가세요. 오늘 당장 가서 이 3가지를 사오세요. 폼롤러, 마사지볼, 허리 지지 쿠션. 총 5,000원이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부탁이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정말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올릴 예정이에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내용들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떤 방법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폼롤러, 마사지볼, 허리 지지 쿠션. 은 이미 해보신 분들은 효과가 어떠셨는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20년간 척추 전문의로 살아온 강상훈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분이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을 들으신 적 말이에요. 그리고 알고 보니 그분이 평소에 혈압이 높았구나 이런 얘기를 나중에 듣게 되시잖아요. 실제로 우리나라 많은 어르신들이 고혈압이 있으시죠? 요즘은 30대, 40대도 고혈압 환자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흔하게 생각하는 게 고혈압이죠.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고혈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혈압은 정말 조용하다는 거예요. 큰일이 나기 전에 아무런 신호를 주지 않거든요. 두통이 있고 머리가 아프면 혈압이 높아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두통이나 머리 아픈 것하고 고혈압은 관련이 거의 없어요. 고혈압 때문에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머리가 아파서 혈압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또 나는 젊을 때부터 저혈압이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안심하고 계신 분들 분명히 계시죠. 특히 여성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이것도 큰 오해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압은 누구나 높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고혈압은 정말 예방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병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못된 정보 때문에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계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고혈압에 대한 흔한 오해들을 바로잡는 것. 둘째, 집에서 정확하게 혈압을 재는 방법. 셋째, 고혈압 약에 대한 진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아셔도 여러분이 앞으로 혈압 관리에 있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20분 정도 시간을 내서 혈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오늘 제가 알려드릴 집에서 혈압 재는 방법, 이거는 정말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재는 혈압과 집에서 재는 혈압이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고혈압의 진짜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의학과에서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있는 이상후입니다. 제가 진료해온 수많은 환자분들을 통해서 고혈압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고혈압에 대한 가장 큰 오해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고혈압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고혈압을 가지고 있어도 실제로는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고혈압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혈압이 높아서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혈압을 재보면 정말 높게 나와요. 이런 말씀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요. 이거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머리가 아파서 혈압을 재보니까 높게 나온 거지. 혈압이 높아서 머리가 아픈 게 아니에요. 뭐냐면 머리가 아프면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교감신경이라는 게 흥분을 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혈압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머리 아픈데 혈압 한번 재볼까 하고 재면 당연히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두고 역시 내가 혈압이 높아서 머리가 아팠구나 이렇게 잘못 생각하시는 거죠. 그럼 정말 고혈압 때문에 머리가 아플 수는 없는 거냐?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건 정말 응급 상황이에요. 혈압이 200 이상으로 확 올라가서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만 그래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머리 아픈 건 고혈압과는 별개의 문제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어지러움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에서 진료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일어날 때 어지럽다고요. 이게 혈압 때문이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대부분 고혈압과는 관계없어요. 오히려 갑자기 일어날 때 어지러운 건 혈압이 일시적으로 떨어져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코피에 대해서도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코피가 나면 혈압이 높아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코 안의 모세혈관은 정말 얇고 약해요. 혈압이 10 정도의 압력에서도 터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고혈압이라고 해봐야
보통 140, 150 정도잖아요. 코피와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럼 진짜 고혈압은 어떻게 알 수 있냐? 답은 하나예요. 혈압을 재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편안한 상태에서 정확하게 재야 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고혈압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무런 증상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방심을 해요. 나는 괜찮아. 머리도 안 아프고 어지럽지도 않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몇 년, 몇십 년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높은 혈압이 우리 혈관을 계속 때리고 있어요. 마치 물호스에 너무 센 물압을 가하면 호스가 상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특히 우리 몸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뇌예요. 뇌혈관이 제일 약해요. 제가 환자분들을 봐온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건강해 보이던 분들이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나서 조사해보면 혈압이 높았던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혈압을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소리 없이, 증상 없이 우리 몸을 망가뜨리거든요. 이게 고혈압의 진짜 무서운 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고혈압은 어떻게 진단하는 걸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병원에 가서 혈압을 재면 높게 나오는데 집에서 재면 괜찮게 나오는 경우 말이에요. 아니면 그 반대로 집에서는 높게 나오는데 병원에서는 괜찮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거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먼저 병원에서 재는 혈압부터 얘기해 볼게요. 병원에 가면 어떠세요? 좀 긴장되시죠? 특히 의사 앞에서 혈압을 재면 더 그래요. 이걸 백의 고혈압이라고 불러요.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를 보면 혈압이 올라간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었어요. 실제로 평소에는 혈압이 정상인데 병원에서만 높게 나오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한두 번 재서 높게 나왔다고 해서 바로 고혈압이라고 단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에서 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아무렇게나 재면 안 돼요. 정확한 방법으로 측정하셔야 합니다. 먼저 혈압계부터 제대로 준비하셔야 해요. 인터넷에서 5만 원 정도면 좋은 전자혈압계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신경 쓰셔야 할 게 꼭 팔뚝용으로 사세요. 손목용은 정확하지 않아요. 팔뚝에서 재는 게 가장 정확해요. 그리고 혈압을 재는 시간은 저녁 10시경이 좋아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좀 안정이 된 시간이거든요. 재기 전에 10분 정도는 가만히 앉아 계세요. 화장실도 미리 다녀오시고요. 혈압 재는 자세도 중요해요. 식탁에 편안하게 앉으세요. 그리고 팔을 심장 높이와 같게 두세요. 너무 높이 올리거나 아래로 늘어뜨리면 안 돼요. 심장과 같은 높이에 두어야 정확해요. 그리고 이거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잰 혈압은 버리세요. 처음에는 혈압계에 적응이 안 되어 있어서 부정확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잰 수치를 기준으로 하세요. 그럼 어느 정도가 정상일까요? 120에 80이 하여야 정상이에요. 많은 분들이 140에 90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고혈압 진단 기준이에요. 집에서 재서 140에 90 이상이 자주 나온다면 고혈압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 정도 꾸준히 재보세요. 그래서 절반 이상 높게 나온다면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집에서 꾸준히 재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병원에서는 하루에 한 번, 그것도 몇 분 동안만 재잖아요. 그런데 혈압은 하루 종일 변해요. 스트레스 받을 때, 화날 때, 운동할 때 다 달라져요. 그래서 집에서 여러 번 재서 평균을 내는 게 훨씬 정확해요. 이걸 가정혈압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의사들도 가정혈압을 더 중요하게 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젊을 때 저혈압이었다고 해서 평생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여성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나이가 들면서 혈압은 누구나 올라갈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혈관이 나이가 들면서 딱딱해지거든요. 그러면 심장이 더 센 힘으로 피를 보내야 해요.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저혈압이니까 괜찮아. 이런 생각 버리시고 꼭 정기적으로 혈압을 체크하세요. 특히 70대가 넘으신 어르신들은 혈압 측정이 더 중요해요. 자, 정리하면 이거예요. 고혈압 진단은 집에서 정확한 방법으로 꾸준히 재서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한두 번 재는 걸로는 부족해요. 나는 이미 혈압이 정상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되시는 분들 있으시죠? 우선 혈압을 높이는 원인을 알아야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혈압을 높이는 숨어있는 원인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TV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접했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먼저 가장 큰 원인부터 얘기해 볼게요. 바로 비만이에요. 여러분, 살이 찌면 왜 혈압이 올라갈까요? 이거를 이해하려면 우리 몸을 하나의 도시라고 생각해 보세요. 몸무게가 늘어난다는 건 그 도시에 건물이 더 많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건물의 정이나 수도를 더 많이 보내야 하겠죠? 마찬가지로 비만이 있으면 심장은 더 많은 곳에 피를 보내야 한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70kg이던 분이 80kg이 되면 심장은 10kg 더 무거운 몸에 피를 공급해야 해요. 그러니까 심장이 더 세게 뛰어야 하고 혈압도 당연히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살이 찌면 필연적으로 고혈압이 생겨요. 마치 큰 집을 틀면 보일러를 더 세게 돌려야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비만한 분들 중에서 혈압이 정상인 분을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반대로 말하면 살을 빼면 혈압도 자연스럽게 내려가요. 그럼 다음으로 중요한 원인을 얘기해 볼게요. 바로 우리가 먹는 음식 중 짜고 매운 음식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혈액에 염분이 많아져서 혈압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진짜 이유는 뭐냐면 짠맛 자체가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준다는 거예요. 짜고 맵고 쓴 자극적인 맛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반응해요. 그러면 교감신경이 흥분을 하게 되고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주 짠 국을 드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먹는 순간부터 너무 짜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몸이 본능적으로 짠 음식에 대한 대처 상황을 해야 하니까 그 순간 우리 몸은 스트레스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는 거죠. 매운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고추 때문에 혀가 얼얼하고 땀이 나잖아요. 이것도 우리 몸에는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흥분해서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분들 주변에서 있으시죠? 평소에는 혈압이 괜찮은데 매운 음식 드시고 나면 얼굴이 빨개지고 혈압이 확 올라가는 분들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런 자극적인 음식을 계속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일시적으로만 혈압이 올라가는 기능적 고혈압 상태가 돼요. 그런데 이런 상태가 계속 반복되면 나중에는 평상시에도 혈압이 높은 기질적 고혈압으로 바뀌어요. 쉽게 말해서 자극적인 음식을 자주 드시면 처음에는 먹을 때만 혈압이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안 먹을 때도 혈압이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싱겁게 드세요. 김치도 좀 덜 짜게 담그시고 국물도 간을 약하게 하세요. 처음에는 좀 심심할 수 있어도 금방 적응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런 식습관은 대부분 어릴 때부터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짜고 매운 자극적인 음식에 익숙해지면 평생 그런 음식을 찾게 되거든요. 여러분 손자, 손녀들에게도 어릴 때부터 싱겁게 먹이세요. 그게 아이들의 평생 건강을 위한 선물이에요. 그런데 또 이런 분들 계세요. 선생님, 저는 매운 음식 안 먹는데도 혈압이 높아요. 그런 분들 보면 대부분 살이 좀 있으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만 자체가 고혈압의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반대로 마른 분들 중에 고혈압인 분들 보면 대부분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세요. 짜고 매운 음식, 인스턴트 음식을 자주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거예요. 고혈압의 가장 큰 두 원인은 비만과 자극적인 음식이에요. 이 두 가지만 조심해도 고혈압 예방에 큰 도움이 돼요. 이번에는 고혈압 약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런 고민 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혈압이 좀 높긴 한데 약을 먹어야 할까? 아니면 운동하고 식단 조절로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혈압약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던데 정말 그런가?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죠? 먼저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혈압약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혈압을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혈압약은 고혈압을 완치시키는 약이 아니거든요. 그럼 뭘 하는 약이냐? 높은 혈압이 우리 혈관을 손상시키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고혈압이 없는 것처럼 살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수도관이 있잖아요. 만약에 수도관에 너무 센 물압이 계속 가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괜찮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서 수도관이 상하겠죠. 결국 터지거나 새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혈압이 계속 혈관벽을 때리면 혈관이 상해요. 그런데 문제는 혈관이 한번 상하면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약을 먹는 거예요.
높은 혈압이 혈관을 망가뜨리기 전에 미리 막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약보다는 운동하고 식단 조절로 해결하고 싶어요. 물론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그렇게 권해드려요. 하지만 현실을 봐야 해요. 운동하고 식단 조절해서 혈압이 내려가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6개월 동안 열심히 노력해보세요. 살도 빼고 운동도 하고 싱겁게도 드시고 그래서 혈압이 내려가면 약 안 드셔도 돼요. 하지만 6개월 해봐서 안 되면 약의 도움을 받으세요. 왜 6개월이냐? 그 정도 시간이면 생활습관 개선의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6개월 해봐서 안 되는데 계속 버티면 그 사이에 혈관이 상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혈압이 높은 상태로 1년, 2년을 보내는 것과 약을 먹어서라도 혈압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건강에 좋을까요? 당연히 후자죠. 그럼 혈압약의 부작용은 어떨까요? 이것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혈압약을 처음 드시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무기력하고 힘이 없어요. 갑자기 일어나면 어지러워요. 그리고 남성분들은 성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생기는지 아세요? 우리 몸이 높은 혈압에 적응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혈압이 정상으로 내려가니까 몸이 당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평소에 혈압이 160이었던 분이 약을 먹어서 120으로 내려가면 몸은 혈압이 너무 낮아진 것 같은데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실제로는 정상인데도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한두 달은 좀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괜찮아져요. 우리 몸이 정상 혈압에 적응하거든요. 제가 많은 환자분들을 봐온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부작용을 호소하시던 분들도 두세 달 지나면 대부분 이제 괜찮다고 하세요. 그런데 또 이런 분들 계세요. 약을 먹으면 의존성이 생기지 않나요? 이것도 오해예요. 혈압약은 습관성 약물이 아니에요. 다만 약을 끊으면 혈압이 다시 올라가죠. 왜냐하면 고혈압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약이 혈압을 조절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안경에 비유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근시가 있는 분이 안경을 쓰면 잘 보이잖아요. 그런데 안경을 벗으면 다시 안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안경에 의존성이 있다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혈압약도 마찬가지예요. 약을 먹으면 혈압이 정상이 되고 약을 끊으면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의존성이 아니라 약의 효과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평생 먹어야 하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살을 많이 빼거나 생활 습관이 크게 개선되면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혈압약을 먹는다고 해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둘 다 해야 해요. 약을 먹으면서도 운동하고 체중 관리하고 싱겁게 드세요. 그러면 약의 효과도 더 좋아지고 때로는 약을 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약은 절대 안 먹겠다면서 건강한 생활 습관만 고집하거나 반대로 약만 먹으면 되겠지 하면서 생활 습관은 신경 안 쓰는 것, 이 둘 다 잘못된 태도예요. 가장 좋은 건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본으로 하면서 필요하면 약의 도움도 받는 거예요. 이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혈압약이 무서운 약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의 혈관을 지켜주는 고마운 약이에요. 너무 거부감 갖지 마시고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고혈압이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가장 심하게 공격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뇌예요. 여러분, 우리 몸 중에서 뇌가 왜 고혈압에 가장 취약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뇌는 물과 비슷한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뇌 자체가 혈관을 지지해주는 힘이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다른 장기들은 주변 조직이 혈관을 어느 정도 받쳐주거든요. 그런데 뇌는 그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팔다리 근육 속 혈관은 근육이 둘러싸고 있어서 어느 정도 보호가 돼요. 그런데 뇌혈관은 물렁물렁한 뇌의 조직 속에 그냥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혈압이 오면 직격탄을 맞는 거죠. 그래서 고혈압 환자분들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합병증이 뭐냐? 뇌졸중이에요. 심장병보다도 뇌졸중이 먼저 와요. 뇌졸중이 무서운 이유를 아세요? 한번 뇌세포가 죽으면 재생이 안 돼요. 다른 세포들은 어느 정도 재생이 되지만 뇌세포는 한번 죽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뇌졸중이 오면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되거나 한쪽 팔다리를 못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증상들이 평생 남을 수 있어요.
제가 환자분들을 봐오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경우들이 뭐냐면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하게 웃고 떠들던 분이 갑자기 쓰러져서 말도 못하고 누워있게 되는 경우예요. 그런 분들의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정말 많이 봤어요. 어떻게 하루 사이에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시면서 슬퍼하시는 가족분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대부분 예방할 수 있었던 경우들이라는 거예요. 미리 혈압만 잘 관리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혈관성 치매예요. 이거는 뇌졸중보다 더 서서히 진행되는데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 고혈압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뇌의 작은 혈관들이 조금씩 막히거나 터져요. 한 번에 큰 뇌졸중이 오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뇌경색들이 여러 번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요즘 깜빡깜빡한다 정도예요. 그러다가 길을 잘못 찾네 이렇게 되고 나중에는 가족들도 못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혈관성 치매의 무서운 점이에요. 서서히 조용히 진행되니까 가족들도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모든 게 예방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혈관이 한번 상하면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상하기 전에 미리 막으면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나는 괜찮다면서 혈압 관리를 소홀히 하시면 몇 년 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세요. 병이 생기고 나서 후회해도 늦어요. 특히 뇌 건강은 더욱 그래요. 다른 병들은 치료라도 할 수 있지만 뇌는 한번 상하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혈압 관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숫자를 낮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뇌를, 여러분의 정신을, 여러분의 존엄을 지키는 거예요. 앞으로 몇 년, 몇십 년을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라도 혈압 관리를 시작하세요. 집에서 혈압을 정기적으로 재시고 필요하면 약의 도움도 받으시고 생활 습관도 개선하세요. 이런 작은 노력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뇌졸중과 치매는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고혈압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고혈압 정보와 조금 다른 점이 있으셨을까요? 이제 마무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대로 된 혈압계부터 사세요. 인터넷에서 주문하시면 내일 모레면 받을 수 있어요. 꼭 팔뚝용으로 사시고요. 브랜드는 크게 상관없어요. 5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혈압계가 오면 매일 저녁 10시에 재기 시작하세요. 한 달 동안 매일 재서 기록해 보세요. 수첩의 날짜와 함께 적어두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비만 관리와 짜고 매운 음식 줄이기도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시고요. 그리고 체중계도 하나 사세요. 매일 아침에 몸무게를 재서 혈압과 함께 기록하세요. 1kg만 빠져도 혈압에는 긍정적이니까요. 한 달 동안 잰 혈압 기록을 가지고 병원에 가세요. 그냥 혈압이 높은 것 같다고 하지 마시고 집에서 잰 기록을 보여주세요. 의사 선생님이 훨씬 정확하게 진단해 주실 거예요. 만약 고혈압이라고 진단받으면 약 처방을 받으시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약을 먹으면서도 계속 생활 습관 개선은 하세요. 언젠가는 약을 줄일 수도 있어요. 저와 혈압과의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해볼까요? 일단 체중을 5kg 이상 빼세요. 귀찮아도 하루 30분씩 걷기 운동을 시작하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시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다니세요. 금연하세요. 담배는 혈압에 정말 안 좋아요. 금연하시면 혈압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이 좋아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이겁니다. 첫째, 혈압은 평생 관리하는 거예요. 한두 달 정상이었다고 해서 방심하지 마세요. 정기적으로 계속 체크하세요. 둘째, 약을 드시게 되면 임의로 끊지 마세요. 혈압이 정상으로 나온다고 해서 약을 끊으면 다시 올라가요. 의사와 상의해서 조절하세요. 셋째,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화를 자주 내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혈압이 올라가요.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혈압은 정말 관리할 수 있는 병이에요. 여러분이 조금만 신경 쓰시면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어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지금처럼 건강하게 가족들과 함께 웃으면서 지내고 싶으시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부터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계속해서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시계는 40대가 되면 똑딱거리며 근육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40세가 넘으면 매년 1%씩 근육이 사라져 10년 뒤에는 10%의 근육이 소실되는 거죠. 특히 노년층은 근육 감소 속도가 더욱 빨라져 가만히 있어도 근육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은 끊임없이 에너지를 소모하며 근육을 잃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근육 손실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뇨, 치매, 낙상, 심지어 탈모까지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곳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단백질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정민석입니다. 장년층 건강관리를 전문으로 해오면서 정말 안타까운 경우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단백질 하나만 제대로 챙겨 드셨어도 막을 수 있었던 일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오늘은 여러분께 나이 들수록 왜 단백질이 생명줄과 같은 존재인지, 그리고 어떻게 똑똑하게 섭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단백질 음식하면 고기나 달걀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의외로 저렴한 고단백 식품들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아주 유용한 정보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왜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그렇게 중요한지부터 말씀드려야겠어요. 여러분, 근감소증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영어로는 사르코페니아라고 하는데요. 30부터 시작해서 40 이후엔 매년 1%씩 근육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육이 줄어드는 걸 단순히 힘이 약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단순히 힘만 약해지는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에너지인 당분을 저장하는 창고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당분을 저장할 창고도 부족해지겠죠. 그럼 당분이 어떻게 될까요? 당분을 저장할 곳이 없어서 혈관에 둥둥 떠다니게 되죠. 그래서 당뇨가 오는 겁니다. 또 근육은 우리 몸의 대사 공장이에요. 대사 공장은 당분과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공장인데 근육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똑같이 먹어도 살이 찌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특히 복부 비만이 심해지죠. 배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올라갑니다. 근육이 지방을 태우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혈관에 기름기가 쌓이는 거죠. 어르신들에게 더 무서운 건 근육이 줄어들면 균형 감각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근육 안에는 우리 몸의 위치를 감지하는 센서들이 있거든요. 이 센서들이 줄어들면 몸이 기울어져도 잘 못 느끼게 돼요. 그래서 넘어지게 되고 골절로 이어지는 거죠. 제가 응급실에서 근무할 때 정말 많이 봤습니다. 80대, 90대 어르신들이 집에서 화장실 가다가 넘어져서 고관절 골절로 오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들 대부분이 근육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최근 연구에서 근육량과 인지 기능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근육이 줄어들면 뇌로 가는 혈류량도 감소하고 뇌에서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기억력이 나빠지고 치매 위험도 높아지는 거예요. 저희 옆집에 계시는 어르신이 있는데 75살 정도 되셨을 거예요. 가끔 출근길에 인사하고 간단한 안부 정도 묻는 사이인데 이분이 엄청 건강하세요. 헬스장에서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단백질도 꾸준히 드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아직도 신문이나 책을 술술 읽으시고 복잡한 계산도 척척 해내세요. 그런데 병원에 오시는 비슷한 연령대의 환자분들 중 대화를 하면 동문서답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자세히 보면 근육량이 현저히 떨어져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단백질 부족이 외모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머리카락, 손톱, 피부가 모두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탈모가 심해집니다. 머리카락을 만드는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이 부족해지니까요. 손톱도 쉽게 깨지고 갈라져요. 피부도 탄력을 잃고 주름이 깊어지죠. 제가 진료실에서 머리가 많이 빠진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자주 계세요. 그분들 식단을 체크해보면 10중 8구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한 분들이었어요. 특히 고기가 몸에 안 좋다고 아예 안 드시는 분들에게서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면역력이에요. 우리 몸의 항체도 단백질로 만들어져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감기도 자주 걸리고 한 번 걸리면 잘 낫지도 않아요. 그러면 언제부터 단백질을 더 신경 써야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부터입니다. 40이 되면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해요. 50대, 60대가 되면 더욱 빨라지고요. 그래서 나는 아직 젊고 건강해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단백질을 의식적으로 더 많이 섭취하셔야 해요.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에 호르몬 변화로 인해 근감소증이 더욱 가속화됩니다. 남성분들도 50세 이후부터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어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을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좌우하는 핵심 영양소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당뇨, 비만, 골절, 치매, 면역력 저하. 이 모든 것들이 단백질 부족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정확한 단백질 섭취 방법과 의외의 고단백 식품들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계속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단백질을 어떻게 똑똑하게 섭취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아마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단백질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얼마를 먹어야 하는지 말이에요. 유튜브 건강 정보도 다 제각각이라 많이 헷갈리셨을 거예요. 의외로 단백질 필요량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의 몸무게에 이를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60kg이면 하루에 60g의 단백질이 필요한 거예요. 70kg이면 70g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근육을 더 늘리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럴 때는 몸무게의 1.2에서 1.5를 곱하시면 됩니다. 60kg인 분이라면 72g에서 90g 정도 드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고기 100g을 먹으면 단백질을 100g 먹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 100g을 드신다고 해보세요. 그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고작 20g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물, 지방, 그 외의 성분들이거든요. 그럼 계산해볼까요? 여러분이 60kg이라면 하루에 60g의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런데 고기 100g에는 20g의 단백질만 들어있다면 하루에 고기를 몇 g이나 먹어야 할까요? 300g이에요. 거의 한 근 정도 되는 거죠. 달걀은 어떨까요? 달걀 하나에는 단백질이 약 6g 정도 들어있어요. 그럼 하루에 달걀 10개는 먹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죠. 하루에 달걀 10개 먹기 어렵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단백질 부족에 시달리는 거예요. 나는 고기도 많이 먹고 달걀도 자주 먹는데 왜 단백질이 부족할까라고 생각하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고기 한 근, 달걀 10개 매일 먹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이 제한되어 있어요. 대략 20g에서 25g 정도가 한계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아침에 단백질을 전혀 안 드시고 점심에도 안 드시고 저녁에만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드신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에 25g 이상은 흡수가 안 되거든요. 나머지는 그냥 에너지로 쓰이거나 지방으로 저장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나눠서 드시는 겁니다.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을 3번 이상으로 나눠서 드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60g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면 아침에 20g, 점심에 20g, 저녁에 20g 이렇게 나눠서 드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 흡수율도 훨씬 좋아지고 근육 합성도 하루 종일 꾸준히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분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68세 박모 씨인데 처음에 오셨을 때는 근육량이 정말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아침, 점심은 거의 굶다시피 하시다가 저녁에만 왕창 드시는 식습관을 갖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린 것이 바로 분할 섭취였어요. 아침에는 달걀 2개와 우유 1잔, 점심에는 생선이나 닭고기, 저녁에는 두부나 콩 요리를 추가하라고 했죠. 6개월 후에 다시 오셨는데 근육량이 눈에 띄게 늘어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점이 있어요. 바로 나이에 따른 흡수율 변화입니다. 젊을 때는 단백질 흡수율이 90% 이상이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흡수율이 떨어져요. 70대가 되면 70% 정도로 떨어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많이 먹어야 하는 걸까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대신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비타민C와 함께 드시는 거예요. 비타민C는 단백질 흡수를 도와줍니다. 고기를 드실 때 상추나 깻잎을 함께 드시거나 식후에 과일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소화 효소를 활용하는 거예요. 파인애플이나 키위에 들어있는 효소들이 단백질 소화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고기 요리에 파인애플을 넣는 것도 단순한 맛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충분히 씹어서 드시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침 분비량도 줄어들고 소화력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더욱 꼼꼼히 씹어 드시는 것이 중요해요. 한 입에 30번 이상 씹으시는 걸 권해드려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간식의 활용이에요. 하루 3끼만으로는 필요한 단백질을 모두 채우기 어려워요. 특히 70세 이상 분들은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간식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오후 3시경에 그릭 요거트 하나, 저녁 후에 견과류 한 줌,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하면 하루 4번, 5번에 걸쳐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거든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걸 알려드릴게요. 단백질 섭취 타이밍도 중요해요. 언제가 가장 중요할까요? 바로 아침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는 단백질을 전혀 섭취하지 않잖아요. 8시간 정도 공복 상태가 지속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은 어디서 단백질을 가져올까요? 바로 근육에서 가져와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근육이 가장 고갈된 상태인 거예요. 이때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해주지 않으면 하루 종일 근육 분해가 지속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 식사에 단백질을 반드시 포함시키시는 것이 중요해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을 때 3개월 후 근육량 변화에서 확실한 차이가 났다고 해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들을 드시면 좋을지, 특히 여러분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의외의 고단백 식품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유용한 정보이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이 정말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고기나 달걀 말고도 단백질을 쉽고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은 없을까? 궁금하시죠? 의외의 식품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먹태와 황태입니다. 여러분, 혹시 명태 드시나요? 그런데 말린 명태인 먹태나 황태가 어마어마한 단백질 덩어리라는 사실 아셨나요? 먹태 100g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무려 70g이 넘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아시겠어요? 고기 100g에는 20g밖에 안 들어있는데 먹태는 70g이에요. 왜 이렇게 단백질이 높을까요? 바로 수분이 다 날아갔기 때문이에요. 생선을 말리는 과정에서 물은 증발하고 단백질은 응축되는 거죠. 마치 건포도처럼 말이에요. 포도를 말리면 당분이 농축되듯이 명태를 말리면 단백질이 농축되는 거예요. 그런데 먹태나 황태를 드실 때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나트륨 함량이 높다는 거예요. 말리는 과정에서 소금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씩 드시거나 물에 한번 헹궈서 염분을 빼고 드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두 번째는 마른 오징어입니다. 술안주로만 생각하셨죠? 그런데 마른 오징어야말로 진짜 단백질이 많아요. 마른 오징어 100g에는 단백질이 55g에서 60g까지 들어있어요. 먹태 다음으로 높은 수치죠. 그리고 마른 오징어에는 타우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타우린은 피로 회복에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드링크에도 타우린을 넣는 거예요. 하지만 인공적으로 만든 타우린보다는 자연에서 얻은 타우린이 훨씬 좋죠. 또 하나 좋은 점은 씹는 운동이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턱 근육도 약해지잖아요? 마른 오징어를 씹으면서 턱 근육도 단련하고 동시에 타액 분비도 촉진시켜서 소화도 도와줘요.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트륨 함량을 주의하셔야 해요. 그리고 너무 딱딱한 것보다는 부드럽게 가공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아요. 요즘은 버터구이 오징어처럼 반건조된 오징어도 있어요. 맛도 좋고 씹기도 훨씬 편하죠. 세 번째는 참치캔입니다. 이건 정말 간편하죠. 참치캔 하나면 단백질 걱정은 끝이에요. 참치캔 100g에는 단백질이 25g 정도 들어있어요. 달걀 4개 분량이죠. 그리고 참치에는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혈관 건강에도 좋아요. 특히 DHA 성분은 뇌 건강에 도움이 되거든요. 기억력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참치캔의 또 다른 장점은 보관이 쉽다는 거예요. 냉장고에 넣어둘 필요도 없고 유통기한도 길어서 비상식품으로도 좋죠.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유용한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네 번째는 그릭 요거트입니다. 이것도 정말 의외죠. 일반 요거트와 뭐가 다른지 아세요? 그릭 요거트는 유청을 제거해서 단백질을 농축시킨 요거트예요. 그래서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 함량이 2배에서 3배 높아요. 그릭 요거트 100g에는 단백질이 13g에서 15g 정도 들어있어요. 달걀 2~3개 분량이죠. 그리고 칼슘도 풍부해서 뼈 건강에도 좋고 유산균이 들어있어서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어요. 특히 아침 식사로 정말 좋아요. 아침에 단백질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릭 요거트에 견과류 몇 개, 과일 조금 넣으면 완벽한 아침 식사가 돼요.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되거든요.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그릭 요거트에 블루베리나 바나나를 넣는 거예요. 단맛도 나고 비타민도 보충할 수 있죠. 또는 꿀 한 스푼 넣으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당분이 첨가된 제품은 피하시는 것이 좋아요. 플레인 제품을 선택하시고 단맛이 필요하시면 천연 과일이나 꿀을 조금 넣으세요. 5번째는 파마산 치즈입니다. 이거는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파마산 치즈 100g에는 단백질이 무려 35g까지 들어있어요. 이건 고기보다도 높은 수치예요. 물론 파마산 치즈 100g을 한 번에 드시기는 어렵죠. 너무 짜고 칼로리도 높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만 활용해도 단백질 보충에 큰 도움이 돼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샐러드에 파마산 치즈 가루를 뿌리시거나 달걀찜을 만들 때 조금 넣으시면 맛도 좋아지고 단백질도 늘어나요. 파스타나 리조또에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제가 추천하는 간단한 요리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달걀 2개에 우유 조금, 그리고 파마산 치즈 한 스푼 넣고 전자레인지에 2분간 돌리면 고단백 달걀찜이 완성돼요. 이거 하나면 단백질이 20g 이상 들어있어요. 그런데 파마산 치즈도 나트륨 함량이 높으니까 조금씩만 드시는 것이 좋아요. 자, 이렇게 5가지 의외의 고단백 식품을 알려드렸는데 어떠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특히 좋은 점은 이 식품들이 모두 간편하다는 거예요. 복잡한 요리할 필요 없이 그냥 간식으로도 드실 수 있거든요. 오후에 출출할 때 먹태 한 조각, 저녁 후에 그릭 요거트 하나,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식품들을 활용하면 하루 3끼 식사만으로 부족한 단백질을 쉽게 보충할 수 있어요. 이런 고단백 식품들을 드실 때는 물을 충분히 드세요. 단백질을 소화하고 대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물이 필요하거든요. 하루에 8잔 정도는 마시시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단백질 식품들을 알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단백질을 섭취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거든요. 잘못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단백질 섭취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고단백 식품들을 알려드렸으니까요. 단백질 섭취 시 주의할 점도 알려드릴게요. 단백질이 좋다고 해서 무작정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절대 금물입니다. 몸에 좋은 건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단백질도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거든요. 단백질을 너무 많이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질소라는 물질이 나와요. 이 질소를 처리하는 곳이 바로 신장이에요. 신장은 나이가 들면서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져요. 그런데 여기에 과도한 단백질까지 들어오면 신장이 과로하게 되는 거죠. 심하면 신장 기능이 더 빨리 나빠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단백질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단백질만 많이 드시면 근육이 자동으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단백질은 근육의 재료일 뿐이에요.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벽돌만 갖다 놓는다고 집이 저절로 지어지나요? 안 그렇잖아요. 실제로 집을 지으려면 일꾼들이 벽돌을 쌓아야 하죠.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단백질이라는 재료가 있어도 근력 운동이라는 자극이 있어야 근육이 만들어져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두 분을 비교해 드릴게요. 둘 다 75세 할아버지들인데 한 분은 단백질은 열심히 드시지만 운동은 전혀 안 하세요. 다른 한 분은 단백질도 드시고 주 3회 30분씩 근력 운동도 하세요. 1년 후 결과는 어땠을까요? 운동을 안 하신 분은 근육량이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반면 운동을 하신 분은 근육량이 15% 이상 늘어나 있더라고요. 그럼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복잡한 운동 말고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의자에서 일어서기, 벽 팔굽혀펴기, 이런 간단한 운동도 충분해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에 10분이라도 매일 하시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운동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을 드시면 근육 합성 효과가 더욱 좋아져요. 운동하시고 나서 우유 한 잔이나 그릭 요거트 하나 정도 드시면 완벽하죠. 세 번째, 물 섭취를 절대 잊지 마세요. 단백질을 많이 드시면서 놓치기 쉬운 게 바로 수분 섭취예요. 단백질을 소화하고 대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물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질소를 배출할 때 많은 물이 필요해요. 물을 충분히 안 마시면 신장에 부담이 가고 변비가 생길 수도 있어요.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최소 8잔, 가능하면 10잔 정도는 마시세요. 한 잔이 200ml라고 하면 하루에 1.6리터에서 2리터 정도예요. 그렇게 많이 어떻게 마셔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 번에 많이 마시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전후로 한 잔씩, 간식 먹을 때 한 잔. 이런 식으로 하면 하루에 8배에서 10잔은 충분히 마실 수 있어요. 네 번째, 개인차를 고려하세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양의 단백질을 드시면 되는 건 아니에요. 개인의 건강 상태, 활동량, 나이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신장 기능을 더 자주 체크하면서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해야 해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나트륨이 많은 먹태나 마른 오징어를 조심하셔야 하고요.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한 번에 많은 양보다는 소량씩 자주 드시는 것이 좋아요. 또 부드러운 형태의 단백질, 예를 들어서 그릭 요거트나 달걀찜 같은 것들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죠. 마지막으로 균형이 가장 중요해요. 단백질이 중요하다고 해서 탄수화물이나 지방을 아예 안 드시면 안 돼요. 우리 몸은 모든 영양소가 균형 있게 들어와야 제대로 기능해요. 탄수화물은 단백질이 근육으로 잘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지방은 호르몬 생성에 필요하고요. 비타민과 미네랄도 단백질 대사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건 이런 거예요. 한 끼 식사에서 단백질이 전체의 30% 정도, 탄수화물이 40%, 나머지가 채소와 지방, 이렇게 구성하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단백질 섭취 시 주의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과도하게 드시지 마시고, 운동과 함께 하시고, 물을 충분히 드시고, 개인 상황을 고려해서 균형 있게 드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지키시면서 앞서 말씀드린 고단백 식품들을 활용하시면 건강한 근육과 활력 넘치는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노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달걀 하나 더 드시는 것부터, 오후에 그릭 요거트 하나 드시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해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60%만 실천하셔도 충분합니다. 3개월만 꾸준히 해보세요. 분명 몸의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정말 놀랍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에서 6분마다 한 명씩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질병관리청의 2022년 심뇌혈관 질환 발생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약 11만 건의 뇌졸중이 발생했습니다. 이 수치를 바탕으로 하면 6분에 한 명씩 뇌졸중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뇌졸중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게 바로 뇌출혈입니다. 뇌출혈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아무런 증상 없이 갑자기 찾아오거든요. 여러분 주변에서도 건강하시던 분이 뇌출혈로 쓰러지시거나 돌아가시는 경우를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 무서운 뇌출혈을 식단을 바꾸면 90% 이상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약도 필요 없고 비싼 치료비도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만 조금 바꿔주면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신경과에서 30년 동안 뇌혈관 질환 환자분들을 치료해온 이승훈입니다. 제가 정말 많은 뇌졸중 환자들을 진료하고 치료해왔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게 뭐냐 하면 대부분이 미리 알았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분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불편한 진실을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한번 약을 먹게 되면 완치가 안 되고 평생 약을 먹으면서 관리해야 하는 질병들이 있죠. 의료계에서는 그런 환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어떻게든 환자에게 약을 평생 먹게 만들려고 해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그래야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 반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약 없이도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병원에 오지 않아도 되는지 말이에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거든요. 뇌출혈로 쓰러진 분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나는 건강했는데 왜 갑자기? 라고 하세요. 혈압약도 잘 챙겨 먹고 병원 검사도 받고 운동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쓰러진 걸까요?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뇌출혈 예방법이 사실은 반만 맞는 이야기였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혈압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혈압 조절 가능하게 혈관 자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낡은 호스에 물을 약하게 틀어봐야 언젠간 터지는 것처럼 혈관이 약해져 있으면 아무리 혈압을 낮춰도 소용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방법들은 제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직접 경험하고 확인한 것들이에요. 실제로 이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신 분들은 혈관 건강이 정말 좋아지셨어요. 혈관 나이로 치면 10살, 20살씩 젊어지셨다고 보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나는 아직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우리 집안은 원래 건강해서 뇌출혈 같은 건 없어 라고 안심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요즘 통계를 보면 노년층 외에도 40대, 50대에도 뇌출혈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의 식습관과 생활 패턴이 30년 전과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우리 혈관을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정말 소중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제가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바로 제 동료 의사 이야기인데요.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저보다 5살 많으신 외과 의사 박 원장님이 계셨어요. 30년 넘게 수술을 해오신 베테랑 의사죠. 그분이 건강 책도 쓰시고 건강 강연도 많이 다니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얼마나 건강에 신경을 쓰셨겠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금연 금주는 기본이고 건강에 좋은 식단과 매년 종합검진도 빼먹지 않고 받으셨죠. 당연히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도 모두 정상이었고요. 그런데 올해 초 겨울이었어요. 박 원장님이 병원 근처 식당에서 간호사들과 점심을 드시고 계셨는데 갑자기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진 거예요. 이상하네 하면서 다시 잡으려고 하는데 손에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거죠. 또 간호사들이 원장님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박 원장님은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혀가 꼬여서 제대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순간 모두 다들 깨달았죠. 아, 이건 뇌졸중이다. 응급실로 바로 옮겨서 CT를 찍어보니까 뇌 안쪽 깊숙한 곳에서 혈관이 터져 있었어요. 뇌출혈이었던 거죠. 그것도 꽤 큰 출혈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박 원장님은 불과 3개월 전에 종합검진을 받으셨어요. 그때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는데 겨우 3개월 만에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진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박 원장님 본인도 전혀 모르셨다는 거예요. 쓰러지기 직전까지도 두통도 없었고 어지러움도 없었어요. 정말 아무런 증상이 없었어요. 이게 바로 뇌출혈의 가장 무서운 점이에요. 심근경색은 가슴이 아프니까 뭔가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뇌출혈은 정말 갑자기 찾아와요. 마치 맑은 하늘에서 벼락이 치는 것처럼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뇌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없거든요. 그래서 뇌혈관이 조금씩 약해져도 우리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마치 시한폭탄이 똑딱똑딱 소리 없이 돌아가는 것과 같죠. 박 원장님은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어요. 하지만